자, 첫 단추 5회는요, 앞에 내용이 쉽기 때문에 29번부터 코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전통적인 경제체제에 밑줄 치겠습니다. 이게 핵심어고요. 무엇을 생산해야 됩니다. 경제체제에서는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생산을 해내고 공급을 했을 때 누군가가 소비를 해줘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산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무엇인가? 전통.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전통을 쉽게 말해서 옛날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체제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생산해내냐의 생산의 포커스는 전통, 옛날 거. 이런 답변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자, 전통 경제체제, 전통,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칼라하리 부시몬족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사는데, 자, 예시가 시작됐죠. 어떤 부족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자원조차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대요. 자, 기본적인 자원 공급 제한의 밑줄. 제한된 이라는 말이 limited로 나와 있고요. 첫 문장에서 뭔가 딱 일반적인 진술을 펼쳤는데 어떤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시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부족의 특징은요. 기본적인 자원도 없는 그런 부족입니다. 생존하고 충분한 식량을 갖기 위해 부시몬족은 성별에 기반을 둔 분업을 개발했다. 핵심어. 성별에 기반을 둔 분업 밑줄. 자, 여러분 지금 뭔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기본적인 자원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제체제를 돌려야 하잖아요. 부족 내에서도. 근데 뭔가 없어. 뭔가 제대로 갖춰진 건 없어. 근데 경제는 돌려야 돼. 뭐에 기반을 둔다고요? 전통에 기반을 둔다 했는데 그 전통의 기반의 핵심이 여기서는 성별이네요. 성별에 기반을 해서 뭔가 분업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생산 과정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산할 때 분업해서 생산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식량 채집을 수행하고 남성들은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성별에 기반을 두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여성은 이런 거, 남성은 이런 거. 여러분, 식량 채집하고 사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생산을 하고 있죠. 먹고 살려고. 그런데 분업을 해요. 뭐에 기반을 두고? 성별에 기반을 두고. 자, 그럼 다시 첫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전통적인 경제체제에서는 전통적인 경제체제에서는 옛날 거, 이런 거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그럼 이 부족도 뭐에 초점을 두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나요? 생산을 할 때 방법이 성별에 기반을 두고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식량은요, 그런 후 부족 전체와 나누게 됩니다. 지금 생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체제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이 혁신과 변화보다 선호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유형의 체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삽입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유형의 체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부족이 풍부한 상황입니까?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부족하고 제한된 상황이라 그랬죠? 이럴 때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에 혁신이나 변화가 있으면 엄청 불안합니다. 내일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속돼서 먹을 게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삽입과 동시에 빈칸 문제 나오기 딱 좋은 부분이니까 무조건 여기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두세요. 이 체제에서 노인, 어린이, 약자와 장애인은 집단에 의해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약자들은 돌봄을 받는다고 합니다. 집단은 그들이 가진 몇 안 되는 소유물을 공유하며 사유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생소한 개념입니다. 사유재산 개념이 없어요. 거의 다 나눠 먹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들은 보호해줘야 되니까요. 대개 이 체제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공동체와 맺고 있는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걸 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공유하고 있고요. 그 결과 삶은 꽤 예측 가능한 방식. 여러분, 여기서 예측 가능한 방식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단어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안정성과 연속성이라는 단어랑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이 부족이 바로 전통적인 경제체제, 즉 먹을 게 풍부하지 않은 제한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 무엇을 생산했어요? 우리 한번 여기다 답을 달아볼까요? 무엇을 생산했나요? 엄마야, 식량을 생산했어요. 식량. 여기다가 내가 식량이라고 적을게요. 어떻게 생산했나요? 남녀가 성별로 분업해서, 그리고 노약자는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인가요? 우리 모두를 위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쵸? 모두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통에 의해 답변되었다라는 건 전통적으로 즉 옛날 것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풍족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전통은 조금 뭔가 부족하고 결핍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어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31번으로 점프해주세요.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가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네, 예술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art는 문자 그대로 제작, 즉 특별히 만들어진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예술의 정의가 나왔네요. 두 번째, 기교 있는 artful이라고 하고요. 장인, artisan, 예술적인, artistic이라는 단어는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련되어 있어요? art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또 계획된 무엇이라는 발상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ar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다 보면 뭔가 서로 관련 있고 또 계획된 무엇이라는 발상이 다 담겨 있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 예술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는 노력, 배치와 같은 단어들이 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예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속뜻이 들어가 있는 걸 묘사하는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제작, 만드는 것, 계획된 무엇, 세 번째는 노력 혹은 배치. 그러니까 예술과 관련된 어휘들을 지금 다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단어들 모두 숲에서 당신이 우연히 앉게 된 바위와 당신이 숲에서 가져와서 당신 정원에 둥그렇게 앉을 자리를 만들려고 다른 바위들과 배치한 바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여러분 이거 예시인데요. 예시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숲에 갔어요. 숲에 가서 다리가 좀 아팠죠. 그래서 바위에 앉았습니다. 바위에 앉았어요. 근데 숲에서 가져와서 당신 정원에 둥그렇게 앉을 자리를 만들려고 다른 베일을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다리 아파서 털썩 앉는 것과 내가 가지고 온 어떤 그 자리를 다른 바위들과 이렇게 좀 제대로 앉으려고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과정. 당연히 차이가 있죠. 다르죠. 다시 숲에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 돌 위에다가 털썩 앉는 것과 내가 앉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바위들을 재배치하는 과정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더 노력이 들어갔나요? 바로 여러분이 바위를 배치하는 과정.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그냥 털썩 앉는 거랑은 당연히 다르죠. 후자가 예술이래요. 즉 여러분이 바위를 앉기 위해서 둥그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과정, 그 만들어가는 과정, 노력을 기울인 과정, 그게 예술입니다. 그냥 털썩 주저하는 건 예술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술가 혹은 제작자로서의 당신의 마음에 들도록 사물을 의도적으로 집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물을 의도적으로 집합시켰다라는 건 바로 배치라는 단어랑 연결할 수 있는 말이겠죠. 예술은 제작물 그 자체만큼이나 제작자의 의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작자의 의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술에서. 배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 봅시다. 여기서 제작물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그냥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 바위를 재배치하는 게 나의 의도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게 하는 나의 의도대로 바위를 이렇게 배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술은 바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바위를 나의 앉아서 편하게 숲에서 쉬고 싶다라는 나의 의도를 잘 반영한 거. 그게 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예술에 대한 정의가 많았습니다. 예술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3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되게 재밌는 글이네요. 예전 여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여자한테 나 너한테 정말 화가 나 있어 라고 말했대. 좀 안 좋게 끝났나 보네. 여러분, 지금 이 화자가요, 화가 났다라고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을 말로 표출한 겁니다. 감정을 말로 표출한 거예요. 감정을 말로 표출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나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화라는 감정은 좋은 거예요? 아니죠. 부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뱉었어요, 말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화라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라 그랬죠? 그럼 그 부정적인 감정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있어요? 커다랗게 보이고 뭔가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존재를 했는데 이걸 말로 이렇게 뱉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더 이상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래요. 감정력 감정을 뱉고 나면 이게 바뀌나 봐요. 변하나 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로 딱 공개가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공개라는 단어가 어휘 문제 나오기 좋습니다. 영어 표현 한번 볼까요? out in the open 이라고 표현하네요.
단어 공부하셨죠? 이렇게 딱 말로 딱 내뱉은 거예요. 이제 그것은 뭔가 다른 게 되었대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거를 뱉고 나서 뭔가 다른 게 됐대요. 자, 다른 게 됐다. Something else. 즉, 두 사람 모두 직시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화나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 이거 보이나요?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화났어라는 말을 딱 꺼냄으로써 화라는 게 누군가한테 다 공개됐어요. 화가 직시돼요. 바로 앞에서 딱 보여요. 심지어는 웃어넘길지도 모르는 뭔가가 말이다. 그러니까 화났다라는 말을 딱 뱉으면 이게 변해서 화가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웃어넘길지도 모르는 뭔가 아주 아무렇지 않은 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화 말고 두려움에 대한 감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쏟았을 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두려움이 줄어들거나 커질 수 있대요. 사이즈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것은 저는 길을 잃었어요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집에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는 커다란 밑거름이 되는지와 같대요. 여러분, 저는 길을 잃었어요 라는 것도 부정적인 말이죠. 근데 이거를 혼자 딱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탁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밑거름이 돼서 해결책이 돼요. 근데 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이랑 면담을 하거나 여러분의 데일리 카드를 출근해서 항상 점검을 할 때 이 아이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만이 해결도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점을 본인이 인지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나한테 오세요. 아주 상처 날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본 모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말함으로써 그 감정이 바뀌는데 와, 핵심. 말하면 바뀌어.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준대. 완전 핵심어. 여러분 이거 워크북 하시는 분은 이 문장, 핵심 문장에 넣으셔야겠죠. 자, 34번입니다. 침팬지들을 가르칠 때는 어떤 트릭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침팬지가 핵심어. 얘네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연구자들이요, 한 손에 침팬지들이 원하는 것을 딱 잡고 있어요. 원하는 거. 지금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원하는 걸 한 손에 짚고 있는 상황. 그러나 그들은, 즉 연구자들은 침팬지가 연구자의 다른 손을 가리켜야만 줍니다. 다른 손을 가리켜야 돼요. 자, 그럼 내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자, 오른손, 뭐야, 헐, 미안해요. 둘, 셋, 넷, 다. 손가락 5개 맞죠? 오른손, 셋, 넷, 다. 왼손. 자, 여기에 바나나야. 아무튼 그런데 침팬지는 바나나를 가리키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고 이 손을 가리켜야 돼. 그래야 바나나를 주는 거야. 바나나. 침팬지들은 이 작은 게임을 재빨리 학습합니다. 아, 똑똑해요. 재빨리 학습 다 됐습니다. 아, 이쪽을 가리켜야 바나나를 주는구나. 학습이 된 상태. 연구자의 오른손으로부터 자신의 상품을 가져가기 위해 왼손을 가리키거나 그 반대로. 아, 잘합니다. 그러나 이게 핵심이죠. 바라는 물품이 먹을 것이면 미쳐버려요. 아,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줘버리면 이 학습 능력이 사라지나 봐요. 여기가 삽입 포인트. 학습 능력이 사라진다. 자, 사라진다라는 어휘 한번 볼까? disappear. disappear과 관련된 유서 한번 적어볼까? vanish. 얘도 사라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유서 좀 필기해주세요. 사라지다. 침팬지들이 먹이를 볼 때 바나나 나왔어. 그들은 게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것을 향해 바로 갑니다. 아, 역시 식욕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심지어 수십 번의 실패를 한 후에도 실패를 했으면 이제 다른 손을 좀 가리킬 법도 한데 좌절감이 점점 심해지고 그들이 바라는 먹이가 있는 손을 계속해서 가리키고는 얻지도 못해. 완전 욕구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치? 침팬지들은 그야말로 열망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핵심 문장. 그럼 워크북의 핵심 문장 정리할 때 마지막 문장 넣어주시고요. 글의 흐름이 확 바뀌는 부분이 이 문장부터이기 때문에 삽입 기억해 두시고 또 disappear, vanish 하나 더 적어볼까? fade out도 적어볼까? 희미해지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36번으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서 wind turbines, 풍력 터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 가면 많이 봤을걸? 제주도에도 많고 엄청 크죠?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서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안 생겼다. 어떻게 생겼지? 바람개비를 그리고 앉아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날개가 많진 않아요.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떼거지로 앉아서 얘네가 바람 불면 막 이렇게 회전을 해요. 뭔지 아시죠? 그쵸? 아무튼 그렇게 생긴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림 완전 이상하게 그렸어. 풍력 터빈. 영덕이나 포항이나 제주도에서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도 다 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친환경적이죠. 왜냐하면 풍력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 훼손 없이, 환경 오염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에 매우 이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새나 박쥐, 이 날아다니는 애들 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냥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 이거 영덕에 한번 놀러 갔을 때 가까이서 본 적 있는데 진짜 커요. 그러니까 날개 하나가 그냥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거든요. 이거를 제작해서 운반하려고 도로 통제하는 것도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커. 근데 얘네가 바람 불어서 쌩쌩 돈다고 생각해봐. 거기 지나가는 새가 멀쩡하겠냐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바로 색을 바꾸래요. 이 부분이 핵심. 빈칸은 여기입니다. 당신에게 터빈 색상의 현재 추세인 흰색, 지금은 흰색이에요. 거의가 흰색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봤을 때 흰색 터빈이 벌레를 끌어들이는데 이 벌레를 끌어들여서 뭐 문제 있나? 벌레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벌레를 먹고 사는 애들 있죠. 새나 박쥐. 그럼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터빈에 벌레가 다 끼어 죽기 때문에 얘네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얘네도 생명이 위협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흰색, 밝은 회색, 그리고 노란색이 가장 매력적인 색깔이었던 반면 보라색은 정반대였대요. 그렇다고 모든 터빈을 보라색으로 하면 미관상 예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색깔 변경과 같은 간단한 것으로 풍력 터빈 속으로 날아드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벌레를 조금 막아주는 것도 되고 또 새와 박쥐가 풍력 터빈에 다치는 거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37번 지문으로 가보세요. 자, 밥 먹고 나서 여러분 졸리시나요? 근데 이거는 나도 한 번씩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이 아니래요. 이게 당뇨 환자들이 이 증상이 정말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초기 증상 때 이런 증상을 보고 많이 알아챈다고 해요. 그래서 밥 먹고 졸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식사 후 있다가 아주 피곤한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매일 피곤한 거야. 매일 밥 먹고 졸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쌀밥, 빵, 떡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 정제되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혈당을 확 올려줘요. 혈당이 계속 올라져 있는 상태가 당뇨잖아요. 그게 소변으로 나왔을 때. 피로감은 당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그냥 피곤한 거는 진짜 얘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 내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지. 피로함이라는 건. 자, 그런데 이게 식단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 그러니까 당분이 높은 거. 그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혈당 수치는 완전 혈당 스파이크가 됩니다. 로켓처럼 치솟아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당분이 있는 밥이죠. 특히 한국 사람은 밥인데요. 밥을 먹고 걸어야 돼요. 운동장 한 바퀴라도 걸어야 돼요. 나는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꼭 밥을 먹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장을 좀 돌면서 떠들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먹은 거를 꼭 이렇게 혈당을 좀 소모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잠 와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요. 그런 다음 곧바로 그 수치는 다시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분이 몸에 확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금방 확 꺼져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널뛰는 혈당 수치가 당신이 매우 피곤함을 느끼도록 만들고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분이 아닌 과일, 채소, 견과류, 통밀 이런 거 당분이 적고 또 지방 함량이 적은 이런 거 먹으래. 이 음식들을 소화하기도 쉽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당신의 몸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이런 식단은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는 식단이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요. 자, 39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많은 동물들은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간을 먹이를 찾고 그것을 먹는데 보낸다. 그런 것 같아요. 사냥하러 돌아다니죠.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자신들의 환경을 탐색합니다. 환경 탐색. 먹이를 찾고 먹는 거. 어떤 동물들은 혼자서 찾고 다른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찾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먹이를 얻습니다. 당연히 직접 얻죠. 근데 아닌 경우는 주로 어떨 때입니까? 사료를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육사가 이렇게 먹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직접 자연에서 먹이를 얻고 있습니다. 인간의 식량 또한, 자, 지금 동물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세 문장 연속하다가,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인간 이야기로 변환되는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겠죠? 인간의 식량 또한 자연에서 비롯하지만, 동물의 음식만 자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네요. 인간의 식량도 자연에서 나오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식량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얻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습니다. 자, 이 부분에 표시를 해두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식을 얻고요. 동물은 자연으로부터 음식을 얻는다는 차이가 있네요.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이 먹은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식물로부터 따거나 동물들을 사냥하고 죽여서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었는가. 자, 여러분이 먹은 음식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상추를 따서 딸기를 따고 뭐 이렇게 삼시세끼 찍듯이 그렇게 직접 식물을 따거나 했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집이 딸기 농장이야 라고 하면 딸기를 내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고, 우리 집 텃밭에 뭐 상추가 있어 라고 하면 상추를 따서 먹었을 수도 있는데, 아유, 우리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러고 있어, 그치? 그냥 뭐 쿠팡에서 시켜 먹는 거 아니야? 혹은 배민에서 시켜 먹고 대백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사냥해서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어요? 식육점 가서 사 먹고 마트에 가서 사 먹죠.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었니? 라는 질문은 아니 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아마 여러분이 먹은 것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식량이 준비되고 판매되는 슈퍼 혹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재배된 식량, 농부, 재배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요리되고 대접되는 배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한 모든 시설들이 갑자기 사라져? 어떻게 사라지면? 사람들이 자신의 식량을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어야 한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 나도. 그럼 다 죽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삼시세끼처럼 살아야 되는데 뭐 또 어떻게 살아가긴 하겠지.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글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동물은 자연에서부터 먹이를 얻어요. 근데 인간은 직접 자연으로부터 얻지를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설들과 이 시스템, 사람이 이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면 아주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자, 40번 한번 해볼게요. 아, 이런 질문 설명할 때 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실험에서 심리학자 칼은 벽을 마주 보도록 배치된 테이블에 참가자들을 앉게 했습니다. 자, 이거 실험 내용이고 실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상상하면서 글을 읽어야 요약이 잘 되고 또 글의 결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벽을 마주 보도록. 자, 벽이 있고요. 벽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마주 보도록. 여기가 벽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에요. 이거 그림 너무 잘 그렸는데요. 자, 참가자들은 앉았어요. 여기 참가자예요.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의자고요. 벽을 바라보고. 그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초, 앞정, 성냥을 줬습니다. 그리고 초를 벽에 붙여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벽이죠. 여기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초를 벽에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정이 하는 원래 역할은 뭐예요? 우리 뭐 게시판 같은 거에다가 뭐 고정시킬 때 이렇게 종이를 앞정으로 딱 고정시키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는 둥그렇고 밑에는 뾰족하게 생겼어요. 성냥은 어때요? 불을 켤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초를 이 벽에다 붙이려면 여러분 앞정으로 붙일 수 있을까? 성냥으로 붙일 수 있을까? 본드도 아니고 뭐 접착제나 본드를 그냥 바로 붙이겠는데. 자,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몇몇 참가자들은 앞정을 사용하여 초를 벽에 바로 꽂으려고 시도했는데 여러분 앞정은 끝이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초나 이런 것들이 그 성분이 어때? 왁스 성분이거든. 잘 으스러질 수 있어. 앞정을 초에다 꽂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은 녹인 촛농? 어떻게 촛농을 녹였지? 아까 성냥이 있었던 거 기억나? 초를 벽에 붙이려고 시도했지만 앞정은 너무 짧았고 녹인 촛농은 벽에 붙도록 굳지 않았대요. 그 촛농이 녹이면 이게 굳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벽에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정은 어떤 역할을 하지?
이게 짤막하게 생겨서 뾰족하잖아. 그래서 녹인 촛농이랑 이 압정을 해가지고 딱 붙이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잘 안 되네요. 오직 소수의 참가자들만이 압정 상자를 이용할 생각을 했대요. 이러한 거의 몇 안 되는 창조적인 사고자들은 압정으로 상자를 벽에 고정시켰고 그것을 촛대로 효과적으로 바꿔 놓았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벽이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여러분 상자는 아마 종이 상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종이 재질이면 압정이 딱 꽂힐 거예요, 벽에. 그래서 여기 상자를 못 그리지만 그렸다고 칠게. 엄마야, 상자를 여기다 압정으로 꽂았다고 치자. 뭐 말도 안 되는 그림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거를 촛대로 효과적으로 바꿔놨대. 그러니까 상자가 지금 벽에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여기 위에 초를 놔두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덩컨은 참가자들이 압정 상자의 전통 기능에, 여러분, 압정 상자의 전통적 기능은 뭐예요? 압정을 담아두는 공간이라는 사고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 너무 집중해서 그것을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없음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능에 집중하면 창의적 사고가 안 나옵니다. 창조적인 사고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다른 사고를 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벽에다가 뭘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앞정에만 꽂혀서 이걸 바로 꽂으려고 하니까 되냔 말이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됐지. 그래서 뭘 사용하게 됐다고? 소수의 참가자들이 앞정 상자를 이용해서 이 상자 위에다가 상자를 먼저 고정해 놓고 이 위에다가 촛대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 초를 이 벽에 이렇게 붙이는 식의 그런 만들었네요. 결국에는 압정 상자의 그 담는 기능에만 집중을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전통적인 기능에 집중하지 않아야 해결책이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